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어제 성주 사드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이로써 한개 포대에 필요한 6기의 발사대가 모두 모이게 됐는데요. 네, 주한미군은 추가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설치한 후 작전 운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팽재훈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발사대 6기가 모두 모였습니다. 지난해 7월 한미가 한반도 사드 도입 발표를 한 지 14개월 만에 완벽한 한개 포대의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발사대와 함께 레이더 보안 시설, 비상시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등 핵심 장비들도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에서 발사대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발사대 2기와 새로 반입된 발사대 4기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임시 운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배치 결정을 위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임시 배치 완료를 중국 측에도 통보를 했으며 앞으로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렬했던 지역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듯 범부처 차원의 지역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팽재용입니다. 주한미군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성주 사드 기지로 추가 반입하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는 사드가 북핵과 같은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진방 특파원입니다. 껑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 한국 측의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중국 측의 강한 유감을 피력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김장수 주중 한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신화통신과 CCTV 등 중국 주요 매체들도 긴급 속보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CCTV는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정식으로 완료됐다고 보도하면서 성주 주민과 경찰이 밤새 대치해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와 봉황망 등은 사드 배치 반대 시위 현장 사진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관영황구시보는 이날 별도 사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사드가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해 중요한 요새를 추가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매체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으로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중국 당국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트린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김진방입니다. 네,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된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보수 야당은 환영의 방점을 찍었는데요. 정의당은 임시 배치 무기 연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재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드 배치는 최종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다며 사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데 수긍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늦게나마 사드가 배치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매우 또 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사드 임시 배치와 최종 배치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의 오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사드 배치를 완료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드 임시 배치의 무기한 연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나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동북아와 유라시아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향 부산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친근감을 표했습니다. 내 고향 한국의 부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산역 앞에 가면 러시아어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고 러시아 빵 헐렙과 발효 요구르트 깨삐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를 배경으로 한 이광수의 유정, 연해주의 삶을 소설로 쓴 작가 조명희를 거론하며 양국이 함께 돕고 산 경험은 더 큰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력한 경제협력 의지를 담은 신북방정책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른바 9개의 다리를 놓자는 것으로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등 9개 분야에서의 동시다발적 협력 구상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영내 국가들의 전력 협력을 위한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협의를 제안하고 이는 EU처럼 경제 공동체와 다자 안보 체제로 발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슈퍼링 구상이 몽골 고비 사막의 풍력, 태양광과 함께 거대한 슈퍼그리드로 결합하면 동북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동지역 개발 협력이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 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에 논의돼 온 삼각협력 사업 가운데 한러 양국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시작하자며 북한도 조속히 핵을 포기하고 동참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전화통화도 이미 6번이나 한 사이입니다. 이날 50분간의 회담에서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일 정상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최대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좀 이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未来志向の新たな日韓関係を共に築い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날 정상회담에선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노동자 등 역사 문제들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방위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평창올림픽에 초청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합뉴스 TV 고유란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평양에서 개최했습니다. 핵 개발자들에게는 승진 등 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핵실험을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지켜세우면서 미국에 대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대남 위협성 언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행사에 앞서 수소탄 실험 성공에 기여한 인물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가두에서 대규모 환영 행사도 열었습니다. 일종의 포상 차원입니다. 또 북한 핵개발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6차 핵실험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핵개발의 2인자이자 실무 책임자인 리용섭 핵무기연구소 소장은 상장 계급장을 단 채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하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3일에 감행한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인 것으로 잠정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워싱턴 DC입니다. 네, 북한 건군일인 9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또 경고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행동으로 가게 된다면 북한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셰이크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사행동은 분명한 옵션이지만 사용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 다양한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북한의 건국 기념일인 9일 전후로 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네,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지난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다면서 북한의 주장을 사실상 잠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해도 북한이 공식 입장으로 6차 핵실험을 한 것이 수소폭탄 실험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난해 9월 5차 실험에 비해 지진, 진도 등 규모면에서 최고 10배에 달해 한미 군 당국은 수소폭탄 실험일 가능성을 평가해 왔는데요. 이 관계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말장난이 아니며 현재 정세에 대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한국 혼자 직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해군 장관 취임식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방부는 매일 도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특히 한국이 그런 상황을 혼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한미 양국 정상과 국방장관이 통화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아주 단단히 묶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6차 핵실험 등을 전후로 해서 제기되는 한미 동맹 간의 불협 화음 등 일각의 우려를 씻어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다만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군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가상의 상황을 추측해 대답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현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려 섞인 보고서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가 각국의 대북제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광석,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48억여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들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했는데요.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석탄 수출지를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군 경비대와 군 경찰 등의 훈련을 한 사례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시리아의 스커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고 2개의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의 특정 물품 운송을 차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은행들 가운데 여러 개가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라고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새 지도체제 구성과 함께 보수 통합 여부를 놓고 당내 논쟁이 예상됩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당원 대표자 회의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지 74일 만입니다. 막중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대표는 자칫 자신의 사퇴를 통해 자강의 불씨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걱정하느라 결심이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길이 바쁜 만큼 바른정당은 즉각 새 리더십을 위한 후속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냐,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구원 등판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자강론을 외쳐온 이 대표가 조기 낙마함에 따라 보수 진영 내 통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과의 정책 연대 가능성을 놓고 복잡한 당내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바른정당 세 가지 노선으로 갈라질 거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 저조차도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 대표의 사퇴로 보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홍재성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사 일정 거부로 국회 파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흔들림 없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복귀 명분을 찾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기간 장외투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한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방송장악 저지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외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투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국회 복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여당은 물론 다른 야당에까지 거부당한 상황에서 투쟁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수록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 주요 국회 일정을 앞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제1야당으로서 여당을 향한 공식적인 견제의 기회를 자칫 허공으로 날려버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당 지도부는 결집을 강조하며 의사 일정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전부 핵인질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라도 뭉쳐야 한다. 흔들림이 없어요. 한국당은 주말 국민 보고대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가정보원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네, 외곽팀의 과거 인터넷 작성글을 수집해 분석 중인 검찰이 민 전 단장을 조사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국정원 외곽팀의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하루 미룬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은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외곽팀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원 전 원장 조사에 앞서 심리전단 운영의 실무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이미 외곽팀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 사이트 및 SNS의 아이디를 대량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아이디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쓴 글을 확보해 정치성 및 선거 개입 여부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또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48명 외곽 팀장 중 일부는 숨졌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감춰졌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의 실체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은 수사의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진 뒤 다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진전 여하에 따라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자료를 숨기거나 지운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직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죄책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 자료가 수집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본부장이 부당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는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형을 둔 방송사 간부의 조카,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잇따라 터져나오는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여중생이 또래 8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맞기 싫으면 너도 때리라며 폭행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의 어머니라는 글쓴이는 저희애도 집단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13살 A양이 평소 알고 지내던 1살 위 언니 B양 등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B양 등은 이 주차장에서 A양의 뺨을 때리고 A양을 발로 차는 등 1시간여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가해 10대들은 A양이 건방져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친구들끼리 학교 갔다 오면 모여서 집에 안 가고 노나보다 너희들 집에 빨리 가라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 돼가지고. 특히 B양 등은 순서를 정해놓고 돌아가며 A양의 얼굴과 복부, 쇄골 등을 수십 대 때렸고 같이 있던 A양의 친구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자 똑같이 맞기 싫으면 A양을 때리라며
폭행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얘는 이제 안 맞으려고 어깨를 때리는데 강압에 의한 행위니까 그건 뭐 처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죄의식이 좀 덜한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 뭐 철이 없는 애들이니까. A양은 이후 충격으로 지금까지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학 전일주일부터 지금 개학하고 나서 쭉 안 보이니까 좀 걱정도 되고. 경찰은 가해 10대 중 B양 등 14세 이상 6명은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3세 2명은 소년부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지나친 신상털이로 2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검찰청이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6일부터 SNS에서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경찰 딸이란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이 글은 경찰의 축소 수사 논란과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행인에게 뺨을 맞고 택시 승차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한 학부모는 당분간 학생들에게 사복을 입히자고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릉에서도 사건과 무관한 남학생이 피해자 언니가 SNS에 올린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에 이름이 노출돼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언니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를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며 더는 그 아이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를 삼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중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검 형사부는 폭행 장면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검은 유포자가 어린 학생이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그 부모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재발을 왜 막지 못했을까 하는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경찰과 학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초기 대응과 관리 실패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경찰에 곧바로 고소가 접수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인 A양이 병원 치료를 끝낸 뒤 조사해도 된다며 미적대다가 A양이 퇴원한 뒤 가출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의 대응은 빨랐지만 조치가 부실하긴 경찰 수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이 행방을 모른다던 A양을 상담해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봉사 5일과 2시간 교육 이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2차 폭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보호관찰소와 경찰, 학교 당국의 정보 공유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1차 폭행 이전부터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지만 보호관찰소는 학생들의 폭행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경찰도 2차 폭행 사건이 터진 후에야 가해 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인지 파악했습니다. 교처분 중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법무부 시스템하고 그게 따로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감은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다른 기관과 TF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 부산지방경찰청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청소년 관련 단체, 아동복지 관련 단체 등도 참가하도록 해서 학교별 자체 점검팀을 구성해 부적응 학생이나 장기 결석 학생과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햄버거병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맥도날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햄버거병과 집단 잔염 사태에 대한 대처에 나섰지만 피해 아동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피해와 최근 집단 장염 사태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조주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지만 지난해 9월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도 지금 현실을 표현은 잘 못하지만 얼마나 지금이 힘들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인지. 그래서 아이 가족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배에 구멍을 뚫고 방수 패드를 단 채 24시간 버티고 있지만 투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또 집단 장염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검찰과 보건당국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살인은 국내에서 처음인데 재판부는 남편의 재산을 노린 부인이 내연남과 벌인 치밀한 계획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몸속에서는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용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해 동기와 정황은 충분했지만 니코틴 원액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이 입증되지 않은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년간 같이 산 부부가 사건 2달 전 혼인신고를 했고 내연남이 니코틴 원액을 해외에서 산 점, 니코틴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망 직후 119가 아닌 상조회사에 연락하는 등 서둘러 장례를 치른 점이나 남편이 사망한 직후 집 2채 등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린 점도 수상한 대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이용한 국내 첫 살인 사건으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서 부인은 자신과 딸을 거둬준 남편을 살해한 만큼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파리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대책 발표 이후 5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는지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평균 0.01% 내렸습니다. 파리 대책 발표 후 5주 연속 내린 겁니다. 재건축 물량이 많은 강남 4구 중 송파구를 제외한 강남, 서초, 강동구도 5주 연속 약세였습니다. 지난주 보합세였던 세종은 0.02%의 상승률을 보였고 함께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경기도 과천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성남 분당구는 0.13%,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0.25%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당과 대구 수성 두 지역의 조사 시점이 추가 지정 발표 전이었던 만큼 향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이제 대출이랄지 이런 부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내 돈이 많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받겠죠.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들 거니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풍선 효과나 틈새를 야기할 만한 것들은 전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는 일종의 이제 집값 안정 의지나 경고성 시그널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집값이 내릴 것으로 보는 내 집 마련 희망자들과 반등을 기대하는 매도 희망자들 간의 눈치 싸움이 팽팽해 당분간 큰 폭의 가격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평균 분양가로 로또 청약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 한신 6차 재건축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1순위 청약 결과 98가구 모집에 16,472명이 청약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5가구를 모집하는 59제곱미터 B타입은 51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가장 많은 29가구를 모집하는 59제곱미터 A타입은 191.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육교에 승강기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 사이에 신체가 끼어도 멈추지 않거나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등 허술한 관리 탓에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승강기마다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문과 문 사이에 신체가 끼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고장난 승강기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문이 닫힙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육교 63곳을 조사했더니 승강기 센서가 고장난 곳이 29곳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손이 꼈는데 멈추지 않고 작동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상벨을 눌러도 묵묵부답인가 하면 1년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검사 합격 증명서가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육교 승강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한 건데 정작 이들을 위한 시설도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42곳에선 점자 블록이 없거나 잘못 설치됐고 48곳은 승강기를 타고 내리는 입구가 다른데도 음성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음성 안내라든가 또 장애인을 위한 조명 블록 또 보도상의 어떤 단차 발생 등으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뒤늦게 전국 육교 승강기 777대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하루의 주요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보도국 AMPM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담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앞서 댓글 조작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담장을 상대로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입니다. 같은 시간 법원에서는 전날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어집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나오는 오늘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들과 노태강 전 국장 등에 대한 부당 인사 등과 관련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블랙리스트와 관련 없는 최순실 씨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T50 고등훈련기 등의 부품 원가를 100억 원대로 부풀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구매본부장 공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도 진행됩니다. 공 본부장은 T50 고등훈련기 등의 전기 전자부품을 해외에서 구입한 뒤 원가를 높게 책정해서 당위 사업장에 납품하고 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오늘 새벽 사원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카이 이모 경영지원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의 주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도국 ANP 뉴스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급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하면서 건물은 초토화됐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바는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로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입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한 역대 최강의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 일대를 강타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카테고리 5등급인 허리케인 어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북쪽 근해에서 시속 29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정확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 인명피해와 함께 주택, 도로 등 재산 피해도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My heart sunk, and this has been one of the worst days of my life. So I know how you must feel as Barbudans. The entire country has been decimated.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는 푸에르토리코는 모든 항구와 공항이 폐쇄됐고 대규모 정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암흑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오는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역 4개 카운티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It's just scary, you know, when we want to get to higher ground. Never had a Cat 5, never experienced it, and it's just scary what could happen. So we're going to higher ground. 지난주 4등급 허리케인 하비에 이어 어마까지 초대형 허리케인이 연속으로 미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허리케인 어마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위대한 팀이 대우를 갖추고 있지만 조심하고 무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플로리다에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 지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끼겠고 오후에는 햇살이 강해지면서 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캐스터. 네, 오늘은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다소 찝찝한 마음이 들죠. 지금 미세먼지 농도도 일부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개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게 끼어 있는데요. 평소보다도 가시거리가 한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100m 앞도 간신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기상청은 오후에 안개가 거쳤다가 밤에 다시 짙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출근길 그리고 밤 늦게 이동하실 분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중서부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일시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깨끗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햇살이 강해지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기온 29도, 대구 30도로 26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내일까지는 맑고 낮 동안 다소 덥다가 일요일 차차 흐려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 밤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브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